오늘 컨텐츠는 보든가 살인사건 이야기예요. 189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리스톨 카운티 폴 리버 92번가. 그리 부유한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서 부자로 유명했던, 하지만 그렇게 화목하지는 않았던 보든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3층짜리 주택에는 아버지 앤드류 보든, 아내 애비 보든, 장녀 에마, 그리고 차녀 리지, 이 4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부 브리짓 설리번도요. 아버지였던 앤드류 보든은 어렸을 때 집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집안 자체의 분위기가 상당히 검소한 환경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재정적으로 꽤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힘으로 가구나 관 등을 제작해서 돈을 벌었고, 이후 각종 회사와 은행, 상당량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가 됩니다. 현재 가치로는 800만 달러의 재산을 모았다고 해요. 이걸 원화로 바꾸면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90억 정도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였으나 어린 시절의 영향이었는지 그 역시 검소한 삶을 살았는데, 말이 좋아 검소한 거지 지나치게 돈을 안 썼어요. 아무리 1800년대라지만 보통 부유한 집에는 전기시설, 배관시설이 전부 다 잘 되어 있었는데 앤드류는 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모스는 딸을 3명을 낳았는데 1851년에 태어난 첫째 엠마 보든, 둘째 앨리스, 그리고 1860년 7월 19일에 태어난 리지 보든. 그런데 둘째였던 앨리스가 2살에 사망하면서 딸은 엠마와 리지 둘만 남게 됩니다. 리지가 3살이 되었을 때 엄마였던 사라 모스는 그동안 앓고 있었던 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됐고, 아버지였던 앤드류 보든은 3년 뒤에 애비 그레이라는 여자와 재혼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에는 이 새엄마에 대한 반감을 크게 가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새엄마가 두 딸에게 엄청나게 잘 해줬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나름 엄마 하면서 잘 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엠마가 리지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엠마와 리지는 새엄마였던 애비가 늘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중엔 아예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대요. 불러야 할 때에는 그냥 미세스 보든이라고 불렀대요. 그냥 보든 부인, 아주머니 정도로 불렀던 거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좀 토닥토닥 잘 해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였던 앤드류는 돈 버는 데에만 재능이 있었던 건지 눈치가 없었던 건지 이 관계를 잘 수습해주지 못했고, 애비랑 두 딸의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앤드류 보든, 새엄마였던 애비 그레이, 둘째 리지, 첫째 엠마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1891년 집에 도둑이 듭니다. 도둑이 들어서 애비의 귀중품을 훔쳐가는 일이 있었는데, 도둑이 3층짜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에 5명이 있었는데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물건을 훔쳐서 지하실로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근데 가족들 사이에서는 리지가 범인이 아니겠냐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리지가 예전에 도둑질을 한번 했다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앤드류는 수사 중단을 요청하게 됐고, 범인은 잡지 못한 채 가족들 사이에 뭔가 묘한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그리고 1892년 8월 2일 아버지 앤드류와 새엄마 애비는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애비는 뭔가 잘못 먹었나가 아니라 음식에 독을 탔나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독을 탔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적이 많았던 앤드류를 싫어했던 누군가가 집 주위를 배회하다가 기회를 봐서 집 안에 들어와서 독을 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의심하는 와중에 동네 약사가 좀 묘한 이야기를 해요. 리지가 어제 약국에 와서 청산가리를 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살 거냐고 물어보니까 모피코트를 세탁하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팔진 않았죠. 라는 이야기를 해요. 리지가 청산가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사지 못했고 그 다음날 가족들이 복통을 호소했어요. 좀 묘한 우연이죠? 하지만 정작 청산가리는 어쨌든 구하지 못했고 청산가리였다면 가벼운 복통으론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더웠던 날, 너무 날씨가 더웠던 탓에 음식이 상했을 수도 있죠. 그때는 식중독이 상당히 보편적인 병이었으니까요. 한여름날 실온에 두었던 음식이 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음식에 독을 탔을 수도 있죠. 약사가 이렇게 묘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날 1892년 8월 4일 리지의 어머니의 동생이었던 친모였던 사라 모스의 동생, 즉 리지의 외삼촌인 존 모스가 앤드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날 밤 8월 3일 보든 집에 와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앤드류와 이야기를 한 뒤에 존 모스는 8월 4일 오전 9시에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앤드류 역시 9시쯤에 산책을 하러 나갔고요. 장녀였던 에마는 휴가를 가서 집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에는 애비, 리지, 그리고 메이드였던 브리짓이 남아 있었죠. 애비, 리지, 브리짓 이렇게 3명이 남아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애비 그레이는 존 모스가 자고 갔던 2층 게스트룸 침대를 정리하기 위해서 2층에 올라가 있었고 메이드였던 브리짓은 밖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고요. 리지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창고에 있었죠. 그리고 앤드류가 산책 겸 사무실을 갔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아침 10시 반에 귀가를 했는데 열쇠가 없어서 브리짓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청소도 막 끝나 있는 상태라서 브리짓은 문을 열어주고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 있었고요. 리지는 앤드류의 신발을 벗는 걸 도와준 뒤에 앤드류는 몸이 좋지 않아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이후엔 다들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11시 10분쯤 리지의 비명소리가 집을 울립니다. 매기! 매기! 라고 외쳐요. 매기는 브리짓을 부르던 말이에요. 예전 메이드였던 매기를 부르는 게 입에 이제 붙었던 거죠. 매기를 부르면서 이 브리짓이 놀라서 3층에서 뛰어내려오니까 리지가 이렇게 외쳐요. 아빠가 죽었어! 라고. 브리짓이 1층에 도착해서 앤드류를 봤을 때는 앤드류는 낮잠을 자던 자세 그대로 죽어 있었어요. 얼굴이 무언가에 11번이 찍혀서 두개골이 함몰되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리지는 곧바로 의사를 불렀고 가족 주치의가 달려왔고 곧 경찰도 옵니다. 경찰은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3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애비는 어디 갔죠? 라고 물었는데 애비를 찾으러 이제 브리짓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분명히 애비가 2층에서 게스트룸을 정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바닥과 침대 틈 사이에서 죽어있던 애비를 발견해요. 애비는 엎드려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는데 어떻게 공격당했냐면 살인자를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살인자가 무언가를 휘둘렀고 귀 위쪽을 강타당하면서 쓰러져서 코를 다쳤어요.
그리고 그녀가 쓰러진 상태에서 뒤통수를 가격을 당한 거예요. 18번을. 경찰 조사 결과 애비가 9시 반에서 10시 30분경 먼저 살해당했고요. 그 다음이 앤드류 보든이 10시 반에서 11시 10분경 잠든 사이에 얼굴을 가격해서 죽인 거예요. 경찰은 곧바로 범인 수색에 나섰는데 앤드류는 가진 게 많았던 대신 그만큼 적도 많아서 용의자가 좀 많았어요. 일단 돈 문제로 찾아왔던 외삼촌 존 모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녀였던 브리짓일 수도 있고요. 집에 없긴 했지만 리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에마가 모든 걸 주도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장녀였던 엠마는 집에 없었고요. 존 모스 역시 애비가 살해당했을 시간에는 이미 집 밖을 나서 있었어요. 그렇죠? 알리바이가 확실합니다. 자, 그럼 집안에 각자 따로 있었던 리지와 브리짓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브리짓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지는 지하 창고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라고. 근데 이렇다 할 알리바이가 없어요. 그냥 나의 주장인 거지. 서로 둘이 마주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의자는 둘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리지 보든이 보든 부부 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요. 집에 있었던 이 둘 중 그 누군가도 전혀 외부인을 본 적도 없어요. 주위에 가던 사람들도 외부인이 침입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브리짓에 비해서 리지가 부부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우연히도 살해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 약국에서 청산가리를 사려고 했죠. 그 외에도 리지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을 때 신발을 벗겨주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앤드류는 사망했을 당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또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라는 질문에 부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했다가 식당에 있었어요 라고 했다가 그 시간엔 계단을 내려오는 중이었던 것 같은데 라고도 하는 등 수시로 말을 바꾸는 것도 수상했고요. 이 새엄마 리지의 여동생이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애비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난 그 집에 있었는데 이 집이 팔릴 위기인 거예요. 근데 돈은 없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인 거죠. 그래서 앤드류가 이 집을 대신 사줍니다. 애비 어머니의 집을 사서 동생한테 준 거예요. 그냥 이 집 내가 샀어. 너 줄 테니까 너 그냥 여기서 살아. 그리고 자기 친엄마의 동생이었던 외삼촌 존 모스가 돈이 없어요. 농장 좀 빌려도 될까요? 라고 하자 그것도 오케이예요. 근데 리지는 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존이 우리 가족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집에 있던 사람들은 늘 누군가가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까를 되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지는 이런 식으로 친척들한테 돈을 다 퍼주면 친자식인 우리들한테 뭐가 남아?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또한 리지가 창고에서 비둘기를 몇 마리 키운 적이 있는데 동네 청년들이 비둘기 파이를 해먹는다고 창고를 습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앤드류 보든이 그게 화가 나서 누군가가 내 집에 침입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서 창고에 있던 비둘기들을 모두 도끼로 찍어 죽여버렸어요. 살인자에게는 3가지가 필요해요. 동기, 기회, 수단. 그리고 리지가 이 모든 게 충족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리지는 살해 동기가 가장 분명했는데 마침 경찰들이 지하실을 수색하던 도중에 손잡이가 사라진
도끼 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것을 살인 무기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게 딱 맞는 거죠. 뭔가 날카로운 것에 찍혀서 죽었는데 요게 마침 지하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도끼질을 해서 머리를 박살내서 죽인 범인이라면 분명히 옷에 피가 튀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온몸이 피칠감이 됐겠죠. 그래서 경찰이 브리짓과 리지 중에 피가 튄 옷을 찾기 시작했는데 가족들 중 누구도 피가 튄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건 또 이상해요. 아무도 피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8월 7일 리지 보든이 부엌에서 몰래 자기 드레스를 태우는 광경이 목격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잡았어. 아이 잡았어. 이거야. 이 드레스 맞네. 라고 해서 이거 살인할 때 입었던 드레스 아니야? 라고 했는데 리지는 이거 페인트가 묻어서 어쩔 수 없이 태웠어요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근데 앤드류 보든이 워낙 구두쇠였기 때문에 보든가에서는 원래 못 입는 옷이 생기면 찢어서 걸레를 만들어 쓰는 게 보통이었어요. 좀 수상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경찰은 8월 11일 리지 보든을 아버지와 새어머니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용의자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시기에 지문감식이 있긴 했어요. 1892년에 막 쓰이기 시작했어. 지문감식이라는 게. 근데 그게 과학수사라는 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도끼날에 피도 없었고 피가 묻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드레스는 이미 타버렸고 당시에는 현장 보존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와 여기 살인사건 났대 그 집이래 이러면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때문에 증거물이 오염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황상 리지가 범인이었고 누가 봐도 앤드류 보든이 죽으면 제일 이득을 볼 사람이 바로 리지였어요. 그렇게 보든 부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리지 보든이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건은 언론의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부유한 집에서 일어난 친족 살인사건, 게다가 용의자가 가녀린 여자라니. 그 여자가 돈을 위해서 친아버지를 죽였다더라. 검사들은 리지를 신문했는데 당시 리지는 알턴병으로 인해서 몰핀을 처방받고 있었고 옆에 변호사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그녀가 했던 모든 말은 재판에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경찰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해요. 피 묻은 드레스가 나오지 않자 홀딱 벗고 가족들을 죽였을 수도 있지. 안 그래요? 배심원님들 봐봐요. 이 리지 보든이란 여자가 얼마나 잔혹하게 자기 가족들을 살해했냐면요 라고 하면서 이걸 딱 보여줍니다. 이 리지 보든이란 여자가 얼마나 잔혹한 여자냐면요 라면서 이 두개골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두개골을 빰 하고 보여주는 순간 리지 보든이 어머 하면서 기절해버렸어. 그러자 배심원들이 순식간에 어머 저런 부잣집 아가씨가 얼마나 가녀렸으면 부모님의 두개골을 보고 기절을 해. 아이고 불쌍해라. 저런 여자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30회나 도끼로 내려칠 수 있겠어. 아우 불쌍해. 저 여자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동정 여론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감성이 아닌데 무리수를 잘못 뒀죠. 근데 여기에서 변호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단지 정황 증거만으로 살해당한 부부의 딸을 사형시키시겠습니까? 그렇게 1893년 6월 20일 배심원들은 이 리지 보든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고심했어요. 그리고 앤드류 보든과 애비 그레이 보든 살인사건에 대한 리지 보든의 모든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리지 보든이 무죄로 풀려나게 된 후에 그 누구도 앤드류 보든과 애비 그레이 보든의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리지 보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의 의심의 눈총을 피해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자매였던 에마는 집을 나갔고요. 물론 같이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어요. 재산을 상속받은 에마는 집을 나갔고요. 리지는 이름을 리즈베스로 바꾸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새 집을 짓고 아주 호화롭게 죽을 때까지 잘 살았어요. 그리고 1927년 66세의 나이로 리지는 수술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그리고 리지가 사망한 날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골절된 에마는 리지가 사망한 지 12일 후에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두 자매는 같은 해에 죽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죽은 이 자매는 아빠와 새엄마, 엄마 옆에 나란히 묻힙니다. 그리고 리지 보든이 사망했던 그 집은 리지 보든 Bed and Breakfast 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소가 됐어요. 호텔을 연 거죠. 그 자리에 그대로. 똑같이 생겼죠? 여기가 과거고요. 여기가 현재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애비가 사망했던 그 장면 그대로예요. 여기 가면 심령현상을 사람들이 그렇게 겪는데요. 귀신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서 자려면 하루에 $250만 내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아침 식사가 바로 이 보든 가족이 죽던 날 먹었던 아침 식사가 그대로 제공됩니다. 기분 묘하겠죠? 안전하고 편안하게 심령 스팟에 가보고 싶으신 분들이 심령 현상도 겪고 사건 현장에서 똑같이 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사오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해서 미국의 어린아이들한테 들려주는 동요인 마더구스의 노래에도 이 리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래 가사는 이래요. Lizzie Borden took an axe and gave her mother 40 whacks. When she saw what she had done, she gave her father 41. 리지 보든이 도끼를 가지고 있었고 엄마를 40번 내리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을 본 후에 아버지를 41번 내리쳤어요. 라는 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리지 보든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리지 보든과 관련된, 그녀와 관련된 심리를 하나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